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험 잘 보셨어요? 네,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점수가 막 잘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고 닦으셔야지. 네,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거지. 딱 봤더니 이제 점수가 안 나왔어. 책을 찢어버리겠다. 뭐 이러시면 안 돼. 중간에 포기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네. 그 모의고사 낸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니까 꼭 그걸 시험 막바지까지 꼭 이렇게 갖고 계시고 틀린 거 체크해 두시고 오답 노트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틀린 거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 그거 틀린 것만 나중에 쭉 보더라도 반복해서 많이 보시면 틀리는 문제를 맞는 걸로 쭉 바꿀 수 있어요. 그거 해야 점수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오답 노트를 할 필요 없는데 처음엔 다 오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리셔가지고 뭐 오답 노트를 막 많이 하면 또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뭐 과목별로 해가지고 한 20페이지나 될라나 이렇게 해서 짧게 한번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그것만 한 번씩 쭉 읽어보면 이제 공부가 되게끔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데 오늘 마지막 주가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법이에요, 민법. 첫 시간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주로 할 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민법 시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 했습니까? 가만 있어봐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지금? 4월 달인데 민법에서 안 했다고요? 5월 달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넘겨 싶었는데 틀렸네. 자, 그러면 지난 1, 2월 달에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 보시면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외국 사람도 사람 아니요? 동그라미. 근데 핵심은 뭐냐면 외국 사람 이딴 게 핵심이 아니고요. 법인이에요. 사람 아니죠? 요 살림살이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그런 게 없다.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땡땡공사 요거 하고 LH공사가 임차인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소기업도 부모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면 여러분 LH공사도 나타나고 중소기업도 더러더러 나타나요. 실무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 경우는 예외. 법인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잠깐 쓰려고 하는 고시원 어때요?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잠깐 살 거잖아요.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여기 고시원에 사는 사람. 여러분이 고시원을 잘 모르셔서 그래. 고시원은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옆에 있다가 시골 내려간다고 그러고 절에 간다고 그러면서 사라지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언급할 여지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재는 이제 209페이지 보고 있는 거죠? 209페이지 가로 2번 법인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만 더 추가해보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보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대차 형식을 빌린 경우는 적용이 없다. 요거 하나 추가할게요. 이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꿔준 사람인데 돈 꿔준 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꿔간 사람이 안 갚고 그러니까 꿔간 사람의 집에 자기가 세입자처럼 들어간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다 확정일자 받아놓고 막 그러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 꿔준 그 사람이 근저당 설정한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써먹으려고 했어요. 실제로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꿔준 돈 받는 법이 아니다. 그게 위에서 만든 법이 아니니까 거기 돈 꿔준 사람이 담보 목적으로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요 얘기죠. 담보 목적 어떤 글자가 중요해요? 담보 목적. 그 말 나오면 X 적용이 없다. 담보 목적 그러면 X 돈 받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요. 요게 이제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 밑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지금 가로 2번이에요. 1년 계약할 수 있어요? 6개월도. 그래도 몇 년 한 걸로 봐요? 2년. 근데 6개월로 계약할 수 있다며요. 그러면 임차인은 6개월만 살고 나가겠소 할 수도 있다.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누구예요? 임차인은. 여기를 잘 물어봐요. 임대인 아니고 2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가 핵심, 여기가 핵심 비워놓은 게. 응?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죠.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핵심은 밑줄 그어진 거예요. 모르겠으면 밑줄 그어진 부분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묵시적 갱신이요. 자, 2년 계약했어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은 뭐예요? 나간다는 소리도 없고 나가라는 소리도 없고 쑥 지나가면 다시 2년 한 걸로 보는 거죠. 이게 묵시적 갱신. 갱신이 안 되려면 우리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미리 얘기해야죠. 언제까지? 6개월 전부터? 얼마 전? 이제 2달이에요. 2개월 전까지 나가라고 얘기하고 임차인은 언제까지 나간다고 얘기했어야 된다. 갱신 안 되려면 1개월 아니고 똑같이 2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미리 얘기했어야 된다. 전부 다 2달 전이에요. 그거 없이 쑥 지나가면 갱신. 그럼 그 기간은 몇 년? 2년이다. 지금 가로 2번 보고 있어요. 그대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돼도 또 누구는 나간다고 갑자기 변심할 수 있다. 글씨 임차인 천국이요. 맘대로 이렇게. 그러면 나간다고 하면 해지 통보지. 그러면 효력은 당장 생긴다? 아니고 3달 있다 생긴다. 그죠? 3개월 뒤에는 보증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거기까지 지금 잘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핵심은 갱신요건이잖아요. 요새 정말 초미의 관심사. 갱신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계속 살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그럼 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들어줘야 돼. 2년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이야. 임대차 계약을 1년 했어요. 갱신 요구했어요. 그러면 갱신 요구를 통해서 연장되는 기간은 몇 년? 그래도 2년이야. 3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3년 할 수 있나요? 처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갱신 요구하면요. 몇 년 연장? 2년 연장. 붙박이에요, 붙박이. 예. 그래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데 임대차 기간만큼은 몇 년으로 딱 못이 박혀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도 2년이었잖아요. 갱신 요구도 2년이에요. 근데 갱신 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에요? 2개월 전이에요? 맞는가 보세요. 그 위에 제일 위에 첫 줄. 그렇죠? 여기 2개월 전. 아까 묵시적 갱신하고 거의 같이 가잖아요. 기간이. 근데 갱신 요구는 임차인만 할 수 있는데 딱 몇 번 행사? 한 번. 갱신 요구하면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을 다시 한 걸로 보는데 유일하게 기간만큼은 몇 년? 2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갱신 요구 왔을 때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갱신 요구했으니까 2년 연장시켜주는데 대신에 보증금 올려달라, 월세 올려달라 할 수 있죠. 근데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을 두죠. 2년 연장을 뭐합니까? 50% 올릴 수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그래서 이때는 보증금 차임은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몇 프로 넘게는 못 올린다? 5%. 이게 20분의 1이죠. 같은 말 아니에요? 20분의 1이 5%예요. 5% 추가해서 증정할 수는 없고 1년 내에는 다시 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하면 기간은 2년 되는데 옛날 임대차 조건하고 같은 걸로 그대로 봐요. 다만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거지. 2년 되면서. 근데 이렇게 갱신 요구에서 2년 연장되더라도 또 임차인은요. 변심해서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죠. 누가? 임차인. 임대인은 꼼짝 못하고 근데 효력은 당장 생긴다. 3달 있다 생긴다.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잖아요. 그 조문을 갖다 써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오른쪽 페이지 보면 가로 3번 있죠.
211페이지 가로 3번에 보면 갱신 요구를 통해서 갱신이 있으면 동그라미 1번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다만 동그라미 2번 계약기간, 존속기간만큼은 몇 년으로 고정? 2년. 그때 동그라미 3번 보증금이나 차임은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올릴 때는 많이 못 올리게 하죠. 그래서 5% 초과해서 증량할 수가 없다. 1년 내에도 다시 올릴 수가 없다. 갱신 요구를 통해서 2년 연장되더라도 연장시킨 갱신 요구했던 임차인은 또 변심해서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그 효력은 3달이 있다 생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갱신 요구가 있을 때 임대인은 100%는 아닌데 거의 들어줘야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지요. 거절 사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왼쪽 페이지에 가로 2번에 거절 사유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쫙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 보시게 되면 가로 2번 거절 사유 중에 동그라미 1번 2달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러겠죠. 2달치가 밀린 적이 있어. 그러면 갱신 요구 하더라도 임대인이 뭐요? 퇴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연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 속여서.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임차인은 A를 내세우는데 실제 임차인은 B야. 그러니까 B가 임차한다고 그러면 주인이 세를 안 줄까봐 A를 내세워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는 B가 살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속여서 임차한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상당한 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상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돈으로 물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사비 줄 테니까 보상해 줄 테니까 비고 나가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상해 주는 거라든지. 동그라미 4번 별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 4번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4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전대했다. 동의 없이 이걸 무단 전대라고 하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원래 임차인이 A였는데 이 사람이 주인 허락도 없이 B한테 세를 놓은 거야. 나 주인은 나중에 알았지. 근데 임차인이 이제 갱신 요구를 해봤어. 그러면 임대인은 왜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남한테 세를 놨냐? 내 동의 받아야지. 동의 없이 전대차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갱신 요구를 해봤을 때 퇴짜를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 시험도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동의 없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가도록 하죠.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뭐요? 재건축한다. 철거, 재건축의 동그라미. 철거합니다 하면서 내보낼 수 있고 재건축합니다 하면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또는 뭐요? 대부분. 2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10페이지 거절 사유를 한참 보고 있어요. 우리가 동그라미 7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7번이 이제 철거 또는 재건축한다 그러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고, 거기 8번이 핵심이죠. 요즘 많이 써먹는 거, 임대인이 많이 사용하는 거. 나 실거주 할 테니까 비우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없었으면 이제 연장해줘야 될 건데 연장 안 해주는 사유로 내가 실거주 하겠다고 해서 비우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8번이 제일 많이 써먹고, 여기서 임대인은 직계, 존속이나 비속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아들, 딸까지 이렇게 직계 쪽은 다 포함돼요. 우리 아버님이 요양원 가셨다가 지금 돌아오셔서 계실 곳이 필요하니까 비워주세요. 이것도 돼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가 이번에 돌아오는데 우리 아들 살아야 되니까 비워주세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거에는 직계, 존속이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근데 이제 형제자매는 안 들어가요. 우리 동생이 살아야 된다. 이 땅은 안 돼요. 옆에다가 형제자매 X라고 좀 써주세요. 배우자만 써놨는데 형제자매 X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 문제는 만약에 근데 실거주 안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거주 안 하는 케이스 중에 가만히 보면 실거주 안 하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만 다 옮겨놓고 비워놔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실거주 안 하면서 이제 자기가 실거주 하는 취지에서 주민등록 옮겨놓고요.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놔요. 그 세를 들어온 사람은 좀 싸게 세를 넣긴 하되 그 사람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요. 왜냐면 자기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기만 돼 있어야 실거주하는 걸 나중에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워두고 조금 있다가 원래는 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되거든요. 한 6개월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철판을 깔고 다시 세를 놔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 현장 가시면 맨날 갱신요건, 실거주 한다고 하고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가로 4번에 부당한 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밑줄 건 거 읽으시면 돼. 응? 어디를 공부하냐? 공부할 게 없어요. 밑줄 다 그어져 있어. 거의 대부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했을 때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물어줘야 되겠죠? 얼마를 물어줘야 되냐? 예? 모르셔도 돼요. 밑에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큰 금액인데 어떻게 물을 거예요, 이거? 이건 이제 가로넣기 정도 물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 이거 여러분 이거 했다가는 좀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시는데 힘드실 수 있어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시험 막바지 가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막 그럴 때 그러면 이것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보자.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자, 갑니다, 이제.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은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212페이지. 대항력이 뭐냐,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요. 칠판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어요. 상속을 통해서 바뀌든 매매를 통해서 바뀌든 경매를 통해서 바뀌든 증여를 통해서 바뀌든 뭘 통해서 바뀌든 주인이 바뀌었을 때 옛날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새 주인한테도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게 대항력이에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뭐냐면 계약기간 2년 보장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1년 만에 집이 팔리고 그래도 나머지 1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대항력이에요. 쫓겨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계약해서 요 집에 들어가 살 적에 보증금 넣고 살 거 아니에요. 보증금 2억이다 그러면 2억은 여기 줬지만 나갈 때는 요 사람한테 내놓으쇼. 안 주면 줄 때까지 안 나오고 버틴다.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 의뢰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임차인이 들어있는 집을 사면 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 여기서 빼줘야지. 그게 대항력이 생기는 근거 조문이에요. 대항력. 그러려면 요 세입자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인도라고 하죠. 이제. 법률용어상 인도란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야 돼요. 요 주소에. 그러면 1월 7일 날 전입이 되면 1월 7일 날 당장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죠. 1월 8일이죠. 0시죠. 이렇게 해서 가죠. 이게 대항력이지. 그걸 지금 가로 1번에서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밑줄 긋고 처음부터 읽어보고 그건 시간 없고 이해하셨으면 돼요. 이게 대항력이다 막 글로 써서 나오지 않아. 이걸 이해한 내용을 물어보지. 그래서 가로 2번 가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대항력권을 갖추고 그럼 언제부터 생기죠? 다음날 0시부터 생기죠. 근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지금 보면 살고 있는 요 집 주소에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게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일 때는 주소가 전입신고된 주소가 지번까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그렇죠? 단독주택이다. 다가구 원룸이다. 그랬을 때는 지번까지 맞으면 되고 다세대 주택이다. 그 다음에 또 아파트다. 오피스텔이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호수까지 맞아야 된다. 여기 가장 기본이요. 단독주택은 등기부 몇 개? 한 건물이지만 등기부가 한 개. 다세대 주택은 8집이 있다 그러면 등기부가 8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까지 정확히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이런 거 틀리면 자격이 없어요. 수험생 자격이. 이런 거 안 틀리겠죠? 단독주택하고 이거 구별하는 건 맞죠? 이거 자신 없는 표정들이야. 생기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죠? 등기부가 전체 건물 등기부가 한 개다 그러면 이거지.
자, 그거 일단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정확히 알아두시고 시험 잘 나오는 거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면 어쩌다 나온 것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잘 나오는 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게.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느냐. 요거. 밑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잊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서 뭐 지문을 봤을 때 그게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부할 때 있잖아요. 자기가 읽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해도가 제일 떨어진대요. 저도 공부해보면 그래요. 자기 읽는 것보다 더 이해도가 높은 게 뭐냐면 듣는 거. 그게 더 이해도가 높은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깨우치고 이렇게 기억하는 건 뇌에 입력되는 게 좀 빈도가, 그러니까 그 확률이 떨어지고요. 들어가지고 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그 할 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행정사 공부를 했었어요. 강의하면서 공부했었는데, 그때 책을 읽어서 공부한 적 없어요. 그냥 강의 들었어요. 강의 들은 거 노트 필기하고, 강의 들은 거 또 듣고. 거의 2차 볼 때는 주관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했지, 책을 이게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남고,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해를 해버리셔야 돼요. 그 기억이 시험장까지 가요. 그래서 그 기억이. 수업 시간이면 칠판 보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무원이 잘못된 주소로 주민등록을 올려버렸어요. 세입자는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된 주소로 올렸다고. 그러면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세입자? 있지. 공무원 100% 책임? 자,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러 갔더니 공무원이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 주소 아니라고. 그래서 공무원 말을 믿어버린 거야. 그래서 잘못된 주소로 전입을 한 거야. 누가? 임차인이. 이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 책임이지, 이거. 임차인이 자기 손모가지를 탓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그거 들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신고인이 세입자예요.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해서 주민등록 한 그 사건에서 대항력은 인정해? 안 된다 이거죠? 고발하실 거. 그 다음에요. 자, 이제 가만히 계세요. 이제 또. 핵심은 이거예요. 경매에서, 대항력에서 핵심은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 그랬을 때 낙찰자, 이 사람이 새 주인인데 앞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그 밑에 깔려서 주민등록돼 있고 들어가 살아. 이게 대항요건이지.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췄지만 경매로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주인이 바뀌는 앞에 대출이 있어. 경매고요. 앞에 대출이 먼저 딱 자리 잡고 있어. 이런 세입자는 후순위 세입자야. 후순위 세입자는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 여기다 대항력을 인정해줘 버리면 이 사람의 보증을 갖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물어줘야 된다고. 대항력 인정되면 물어줄 거 아니야. 그 물어주는 만큼 입찰가가 떨어질 거니까. 떨어지면 그만큼 배당금이 줄 거니까. 줄면 이 사람이 배당 타갈 몫이 그만큼 줄어. 이 사람은 뭔 잘못이 있냐고. 1등으로 딱 자리 잡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이거 보고 들어갔지. 얘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주의할 수는 없지.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후순위 세입자일 때는 대항력이 없고 반대로 경매지만 대출이 밑에 깔려있고 임차인이 인도플러스 전입신고 대항요건을 갖췄는데 선순위야 선순위. 대출보다 위에 올라있어. 그러면 이런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주인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세입자를 뭐라고 그래요? 선순위 세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는 세입자가 두 종류밖에 없어. 선순위 세입자, 후순위 세입자. 경매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써. 뭐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고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온 판례가 일반 실생활에서 나왔을 것 같죠? 안 그래요. 100% 경매예요, 경매. 매일매일 경매가 얼마나 많이 진행되는데 그 사건 중에 별별 사건이 다 많아요.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거지. 일반 실생활에서 나온 판례들은 드물어요. 다 경매에서 나온 판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매에서는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지만 선순위 대출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는 후수인 세입자로서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경매는 후수인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핵심의 핵심. 경매의 경우는 대항력은 선순위 담보물건 등이 뭐예요? 없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있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있잖아요. 리액션을 잘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얘기를 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진짜 그랬어? 진짜야? 잘 됐네? 어떡해? 막 이런 리액션을 해주잖아.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간쓸게 다 빼줘. 여러분이 복을 가져오는 거야. 근데 뭐 얘기를 했는데도 시큰둥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줄 것도 안 주는 거야. 왜 세상을 왜 이렇게 모르셔? 손님이 와서 부동산 사무실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얘기를 해. 관심도 없는 거야, 내한테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진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걱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칭찬해주고 그런 마음에 액션을 표해줘야 그 사람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의 큰 원리예요, 큰 원리. 안 그래요? 여러분 손님으로 가봐. 애기를 같이, 애기하고 같이 가서 애기를 막 칭찬해. 응? 이게 우리 아파트 단지 앞쪽에 뭐냐면 헬로우마트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장난감 이렇게 무슨 뭐지 그거 문구 팔고 막 그런 데 있어 뭐 이렇게 하여간 잡다한 거 다이소 비슷한 게 있어. 조그만 다이소지. 거기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죠, 애기하고. 그러면 달려와요. 지금 몇 년째 보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달려와가지고 사장님 이 얘기가 우리 얘기를 언제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우울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헬로마트를 제가 가요, 안 가요? 맨날 거기만 가요. 가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셔? 자, 다시 합니다. 무디 하다가 지금 까먹었잖아, 지금. 잊어먹었어, 지금. 다시 합니다. 어디냐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었죠? 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당구장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거의 핵심인데,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이랑 저당권 등기된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낙찰자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한테 요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같은 날인데 없죠. 같은 날이면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응? 저당권 등기가 1월 7일, 전입신고가 1월 7일 그러면 같은 날이니까 비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면 다음 날 넘어가죠. 깔리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됐어요.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 우선 면제권 나와요. 우선 면제권. 자, 우선 면제권을 볼게요. 대항력이 가장 판례가 많고 핵심이고요. 우선 면제권은 원래 우선 면제권은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한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 있잖아요. 여기. 세입자가 여기 보니까 대항력권을 갖췄어요. 주민등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딱 받아놨어요. 확정일자. 계약서 들고 가면 주민센터 이런 데 도장을 찍어줘요. 1월 7일이라 이렇게. 이게 확정일자예요. 그래 놓으면 이 정은 우선면허권이 생겨. 근데 우선면허권은 1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면허권은 요 사람보다 뒤에 오는 권리죠. 뒤에 왔네. 요건 제가 그냥 매긴 거예요. 근데 2번보다는 3번이 늦을 거 아니에요. 얘보다는 배당에서 먼저 받아. 근데 1번은요.
이것도 배당 받는 사람이잖아요. 얘는 얘보다 1번 저당권자인 병보다는 늦어, 배당에서.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은 등수대로 배당을 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면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타가는 정도지 반드시 1등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선 면제권. 그러려면 전입신고가 돼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는 배당 요구하셔야 배당을 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시험에서 실무적으로는 이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 이렇게 전확배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우선면 요건이 생겨서 배당을 탈 때 낙찰자가 낸 배당금이 4억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2억 가져가고 여기가 얼마야? 2억 가져가고. 이러면 이 저당권자는 이제 대출금을 회수 못하는 거지. 큰일 났지. 등수대로 배당을 받아간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병이 2억, 정이 이렇게 되고. 근데 확정일자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놓으면 배당금이 달라지죠. 여기 2억, 여기 꼴등으로 갑니다. 꼴등에 이제 확정일자 없는 바람에 여기 2억이야. 여기 꼴등이야. 여기도 채권은 갖고 있지. 보증금 받은 채권 얼마? 2억이 돼서. 근데 확정일자 안 받아놓는 바람에 뭐예요? 배당에서 꼴등. 여기 세입자정은 을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없지. 왜 그래요? 경매고. 낙찰이니까 경매 아니에요. 앞에 대출. 근저당이 있죠? 후순위 세입자잖아요. 경매에서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전 같은 경우 확정일자 안 받아놓게 되면 대항력도 없어, 우선면제권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다 보증금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항력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겠다? 낙찰자한테, 사람한테, 낙찰받은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받을 때까지 받겠다는 거예요, 대항력. 우선면제권도 보증금 얘기해, 보증금. 보증금을 어디서 받겠다? 낙찰자가 낸 배당금에서 받겠다는 거지. 법원이지, 그러니까. 배당금 받겠다. 둘 중에서 어디서 받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법원의 배당금이 뚝 끊길 수 있잖아. 왜 안전하다고 그래? 근데 대항력은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받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줄 때까지 그 집에서 안 나가버리잖아. 대항력이 센 거예요? 우선면제권이 센 거예요? 센 정도가 아니고 훨씬 센 거예요. 우선면제권은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대항력이 엄청 센 거예요. 대항력의 힘이 이 정도 된다면요. 우선면제권은 이 정도나 되는 거예요. 아니 1등이면 뭐하냐고. 돈이 안 나오고 못 받는 건데 우선면제권 있으면 뭐하냐고. 근데 대항력을 어떻게 사람 쫓아 스토커요 이거. 평생을 스토커로 살아본 저로서는 사랑을 못 해본 저로서는 이게 스토커예요. 이게 대항력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면제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그 213페이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 쭉 나와요. 그 가로 2번 요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대항력권 갖추고 그 다음에 뭐까지 받으셔야 돼? 확정일자.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으셔요? 지금 213페이지 보고 있어요. 응? 213페이지. 우리 여러분 강의 노트 있지만 요약집 위주로 쭉 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칠판에 요약집 이게 강의 노트요. 그러니까 따라보지 마시고 요약집 위주로 쭉 보시면서. 거기 보면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옆에 써져 있잖아. 등기소, 자치센터, 공용사무실 이런 식으로. 등등등 많아요.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그 순위 따지는 거 있죠? 그거 볼 텐데 그기 전에 칠판에 있으니까 그거 잠깐 봐봐요. 등수 따지는데 요 세입자하고 그 다음에 요 은행하고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요 세입자는 전입이 1월 5일 날, 인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 전입이 1월 5일. 확정일자 1월 6일이면 요 사람은 우선면제권이 언제 생기게요? 1월 6일입니다. 전입신고 요거 효력이 언제 생겨요? 0시죠? 근데 확정일자는 1월 6일이죠? 몇 시? 아니, 시간 못 따죠. 그날이에요. 그럼 하나는 왼쪽 것은 전입신고는 0시고 이건 그날 중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다 효력이 생겨야 되니까 그날 중이 되겠죠. 그날 중. 0시가 될 수 없잖아요. 아, 이건 점이고 이건 그날 이렇게 됐으면 이게 점이고 그러면 두 개가 다 갖춰야 된다면 그날 이게 그날 중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저 점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그때 저당권 등기가 1월 6일이면 배당에서 세입자가 이겨요? 우리 저당권자가 이겨요? 배당에서 등수 매길 때 누가 이겨요? 그래서는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 있겠어요? 비긴다고 해? 여기 1월 6일이잖아. 1월 6일이지. 우선 면역권은 비기는 게 나와요. 대항력은 비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항력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야. 일도 양단. 우선 면역권은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비기기도 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배당을 받아가요? 몰라도 괜찮아. 비겨요, 그러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사람은 확정일자 1월 5일, 전입신고 1월 6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등기는 1월 6일. 요 세입자는 언제 우선 면역권이 생기죠? 1월 7일인데 몇 시? 0시지. 전입신고는 0시지. 여기는 1월 6일이죠. 여기 이겼네. 여기가 먼저 배당을 타가. 자, 세 번째 경우. 확정일자 1월 4일, 그 다음에 전입신고 1월 5일. 이 사람 우선 면역권이 언제 생기는 세입자예요? 1월 6일, 0시 이렇게 돼. 여기는 1월 6일. 배당에서 누가 빨라요? 은행이 빨라요? 세입자 빨라요? 세입자 승. 여기는 0시, 여기는 9시 이렇게 보는 거지. 간발의 차로 여기 이겼죠? 그래서 여러분 213페이지 가로 3번에 보면 순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대항요건은 1월 7일. 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일자 1월 8일. 우선 면역권은 언제 생긴다? 1월 8일 중, 그날 중, 그죠? 동그라미 2번. 확정일자 1월 7일, 대항요건 1월 8일. 대항요건은 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면역권은 며칠 날 생긴다? 대항요건을 갖춘 전입신고가 된 다음 날이니까 옆에 써져 있잖아요. 응? 1월 9일. 옆에 써져 있으니까 좀 쑥스러워서 못 읽겠죠? 그래도 읽으셔. 그 다음에 3번. 입주와 전입신고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자, 한차례 보면. 그러니까 며칠 있다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확정일자가 늦는 거지. 근데 확정일자 받은 날 저당권 등기가 되었어. 그럼 배당에서는 세입자가 빨라요? 저당권자인 은행이 빨라요? 비겼죠? 제일 위에 케이스잖아요. 위에 케이스. 전입신고하고 며칠 있다가 확정일자 받았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비기는 거죠? 됐어요. 넘어가시고. 자, 칠판 보시고.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우리 세입자가 여기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어요. 확정일자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세입자는 우선 면역권이 있나요? 있죠. 자, 대항력이 있나요? 대항력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후순위 세입자가 돼서 대항력이 없는 상황? 경매라면 그래요. 경매라면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 면역권은 있고. 요때 이제 정은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주인이 예? 이거 몇 개예요? 아니 근데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집중력을 잘해. 집중이 더 높아요. 집중력이. 앞자리 더 좋은 자리예요. 뒷자리보다. 굉장히 좋으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 세입자들이 나간다고 했는데 주인이 보증 못 빼줘. 빚이 많아서 그런가. 안 들어와 누가. 그럼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는 어떻게 하느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판결 얻어요. 그러면 무조건 승소해요. 그래서 한 3달 정도, 좀 길게 걸려도 6개월이야. 판결 나면 그 판결 난 것 갖고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갖다가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경매를 치는 게 아니에요. 재판 한 판 해야 돼. 보증금 돌려주시오. 계약기간 끝났는데 왜 안 주요? 해서 소송에서 판결 얻어갖고 경매를 친다. 이걸 강제경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경매 붙여지면 저게 그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타는데 1등으로 탄 거 아니죠. 여기가 1등이지.
그러니까 2등으로 이제 타게 되는 거지. 다 못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어쨌거나 이건 배당에서 타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바로 경매를 붙일 수는 없고 재판 한 판 해서 붙이는데 이때 경매를 붙일 때는 방을 빼고 경매를 붙여야 되냐 이 말이지. 아니죠. 왜냐면 원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주인이 세입자가 방을 빼서 이렇게 방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행 관계잖아. 원래가. 근데 경매를 신청해서 나중에 보증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 이게. 연결돼서. 그러면 보증금 받을 것과 방을 빼는 것은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비워주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비워주면서 경매를 넣어라 그러면 비워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특히 비워주는 순간에 뭐예요? 대항력을 대항요건을 상실하죠? 그래서 우선 면제권도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나중에 경매를 치면 뭐 하냐고 배당에서 받을 때 뭐예요? 꼴등 돼버려. 여기도 아니야. 꼴등 될 수 있어 이제. 여기 다른 저당권자 있으면 그 밑으로 깔린다고. 그러니까 비워주면서 경매를 치라고 못하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을 빼지 않고도 경매를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경매 붙일 때는. 그래서 이걸 반대 의무의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 거예요. 이게. 반대 의무의 이행이 뭐예요? 방 빼는 거. 집행개시는 뭐예요? 경매 신청이야. 방을 빼는 것은 경매 신청하는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방을 빼지 않고도 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가로 4번에 이것도 한동안 안 나오다 지금 최근에 또 나왔어요. 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강제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